네, 닥터트루스의 고현철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습격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드디어 이제 접종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긴 터널을 지나서 멀리 이제 빛이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하신 분들이 언론에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근데 백신과 사망과의 관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저희 외래에 오신 분들이 내가 심장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 맞는 것이 안전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저질환과 코로나 백신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이신 정두린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대응센터장으로 있는 감염내과의 정두련입니다. 감염병 대응센터장으로서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 코로나 방역을 실제 지휘하고 계시고 실전의 이제 리더시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언론 노출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게 기저질환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기저질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까?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고혈압, 당뇨, 천식, 신부전, 결핵, 이게 실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의 부작용 또 위험도를 높이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백신에서 자꾸 기저질환이 나오는 이유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더더욱 더 맞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실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팩트죠, 그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더 열심히 맞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언론 뭐 뉴스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을 때 주의하셔야 된다, 또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외래에서 많이 상의하러 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실제 일입니까? 뭐 연구 결과라든지 그 뭐 여러 나라의 혹은 우리나라의 그 지침에서도 기저질환이 있을 때 그 백신을 맞기 전에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으셔야 그 코로나19 유행이 다 종식되기 전에 뭐 폐렴으로 인한 그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단지 그 이제 백신을 맞기 전에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알러지 기억력이 있었던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의사와의 상의가 더 필요하겠죠. 기저질환에 대한 관심이 좀 너무 강한데, 분명한 것은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백신을 맞는데 부작용이 더 크거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네. 그건 분명한 거죠. 예, 좋습니다. 그건 좀 안심을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심장과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더 위험한 거는 사실인데, 네. 그분들이 코로나에 더 잘 걸리나요?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증상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증으로 진행돼서 여러 가지 그 중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를 잘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걸렸을 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고 사망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코로나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신에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다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기저질환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사실 뭐 가벼운 뭐 두통, 미열, 뭐 근육통 이런 것보다는 사망, 출혈, 또 혈전, 또 마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종종 보고는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백신과 관계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또는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재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을 맞은 후에 유럽에서 이제 백신 투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뭐 숫자는 상당히 적지만요, 이제 혈전증 이상 반응이 생겼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혈전증, 색전증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코로나19만으로도.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인 백신을 써서 그런 그 혈전과 관련된 코로나19 관련 부작용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말고도 다른 플랫폼의 백신에서도 비슷한 빈도로 지금 혈전 관련된 이상 반응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새로운 이제 그런 발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작용 중에 저희 환자 중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그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원래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그 분들인데, 그분들이 걱정하기를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혈전이 잘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뭐 그건 일단은 혈전이 더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환자분은 이미 아스피린, 뭐 또 플라빅스 같은 혈전 방지제를 드시니까 오히려 덜 위험할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히려 그 뭐 항혈전 제제 말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치료 타겟으로 삼았던 그 범위 안에 그 농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대로 약을 유지하면서 백신을 맞으라는 언급이 있고요. 현재 약과 치료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 더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뭐 연구가 더 돼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관계가 없다. 최소한 이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그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백신 부작용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발열, 근육통, 피로,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인 거죠, 백신에 있어서. 근데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에 비해서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부작용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그 기전으로 백신 여러 플랫폼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 완전히 새로 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 벡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빈도는 좀 높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국소적인 이상 반응이라든지 뭐 열과 같은 그런 전신적 이상 반응들이 이제 좀 대증적으로 저희가 이제 약을 써서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면 다행인 거죠. 또 이제 백신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부작용이 좀 더 심하다,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가 심하고 두 번째는 약하고, 뭐 파이자는 두 번째가 더 강하고, 그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실제 그 연구 결과에서 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이상 반응이 그 파이자, 마다나 백신, 그 RNA 백신이죠. 그거보다는 부작용 빈도가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좀 더 빈도가 높고, 파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 맞으셨어요? 예, 맞았습니다. 예. 저희 이거 의료진들은 이 의무적으로 다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는 뭐 약간의 미열만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말이 부작용이 없는 거는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뭐 과거에 뭐 나이가 들수록 백신에 대한 부작용, 뭐 두통이나 미열 뭐 이런 것들이 적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백신의 부작용이 적다. 사실은 이제 이 백신을 맞고 이제 저항력이 강하게 형성되려면 부작용도 많이 생겨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백신이라는 거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아주 충분한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게 좋은 백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이 많았던 사람이 저항력이 많이 생겼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걸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없지만 이상 반응에 대한 이제 보고 결과를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또 J&J사의 백신이든 다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 반응 빈도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결국은 고연령층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그런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좀 약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늙었다. 그런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할 수 없네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문제 같고 다만 부작용과 항체 형성은 관계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다양스러운 얘기입니다. 과거에 감기 많이 든 사람은 부작용이 적고 그래서 항체 형성이 또 적게 생기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이제 백신은 이제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제 전달 물질,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그걸 이제 전달 벡터로 쓰고 거기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유전자를 삽입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는 그 인체 감염시키는 이제 감기의 주 원인인 그 인체 아데노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가 없겠고 특히 또 파이자 모더나사 백신은 또 아데노바이러스랑 전혀 관계 없거든요. 네, 그렇죠. RNA 백신이기 때문에. 그죠? 백신 이상 반응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안전성과 이제 효능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되면 이제 승인을 받고 혹은 임시 승인을 받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 임상 시험에서 포함되는 이제 대상 수가 수만 명에 그치기 때문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중에 몇 명꼴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승인이 나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수, 또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혹시라도 빈도는 낮지만 아주 무서운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효과가 다를 것인가? 방어 효과, 또 부작용, 어느 백신이 가장 좋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막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실제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데이터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 여러 새로운 플랫폼의 이제 백신들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2009년도에 저희가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한번 겪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인류가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신종 감염병 재앙이라는 시나리오는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변종으로 인한 그런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그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는 그 나라의 그 인플루엔자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시설을 갖추고 또 하나는 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나타나면 그 치료제, 그 항바이러스제를 전 국민의 예를 들면 4분의 1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양을 비축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대비를 해오다가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다들 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백신이라고는 전혀 개발되어 있지도 않고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큰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질문은 백신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다른가가 질문인데. 도입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그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그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려는 이제 시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한 번도 그 바이러스 백신으로 쓰여지지 않았던 유전자 RNA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벡터로 써서 쓰는 그런 백신들이 이번에 다 처음 만들어진 완전 처음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완전 다른 사실 그게 1년 만에 이제 그런 백신들을 사용하기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적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이제 그 작용 기전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후속 연구로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이제 그 영국에서도 좀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저희가 백신의 가장 필요한 대상군이 이제 고연령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70세 이상이라든지 80세 이상에서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도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걸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80세 이상 연령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을 뭐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뭐 사망도 비슷하게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효과에 있어서는 파이자 백신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 예. 예.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코로나 감염을 막는 것도 있지만 걸렸을 때 굉장히 쉽게 그 정도가 약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특성에서는 뭐 굉장히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뭐 11월경이면은 집단 면역이 또 백신 맞는 인구의 분율이 한 7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어서 집단 면역이 70%가 되면은 우리가 자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네. 팩트는 뭔가요? 집단 면역이 어떻게 정의되죠? 집단 면역을 뭘로 조사하나요? 그 집단 면역의 정의부터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간접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원래 이제 저항력이 생기려면 내가 한번 감염되고 나서 항체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제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게 나 스스로 면역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감염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내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항력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주변에 감염자가 온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다 저항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내가 감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단 면역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패가 되는 효과라고. 거죠. 예. 그죠? 자기한테 이제 접근이 안 되게. 결국은 그 사이사이에 그 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염 전파가 차단이 돼서 이제 유행이 종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숫자가 부족하다면 뭐 계속 유행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면역을 다 갖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조사해요? 백신을 70%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은 실제로 항체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전 국민의 뭐 70%가 예방 접종을 끝냈다 했을 때 이제 그 예방 백신의 그 알려진 효능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전 국민의 몇 %는 저항력이 있을 거다 뭐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 이제 몇 % 샘플을 구해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이제 그 항체 보유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0% 뭐 60% 얘기가 좀 다양한데. 네.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 혹은 집단을 이루는 인구의 몇 %가 면역을 가져야 유행 종식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성. 인플루엔자는 한 명이 2명 미만 감염시킬 수가 있고, 이 코로나19는 초기에 이제 중국에서 퍼졌을 때, 이제 거리두기, 뭐 마스크 그런 거 별로 안 한 상태에서 막 퍼져갈 때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명이 한 2명 반 2.5명 정도를 새로 감염시킬 수 있는 2명 반 이거는 좀 그런 특성의 바이러스다라고 조사가 됐거든요. 2.5명을 감염시킨다. 이 거리두기 마스크에서 해방되려면 결국은 이런 한 명이 2명 반을 2.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특성의 바이러스 유행에 대해서 몇 %의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식이 있다는 공식이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만약에 한 명이 2명 반 정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서는 한 60%의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거리두기 없이도 점차 이제 숫자가 감염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뭐 국가 간의 봉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을 통해서 결국은 유행이 자꾸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들어와도
우리 집단 면역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를 집단 면역으로 단기간은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백신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항체가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후속 연구가 필요한데 1년 네. 이상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은 집단 면역이 뭐 올해 말 정도에 이루어진다. 예.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마스크는 벗을 수 있나? 그 다음에 거리두기 안 해도 되나? 모여서 밥 먹어도 되나? 생활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마도 그 전 국민의 뭐 진짜 70% 이상 효과적인 예방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치게 된다면 뭐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나 그 뭐 증상이 없는데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그런 생활에선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뭐 감기 증상이 있는 네.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되고 손위생 하셔야 되고 그거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도 지켜야 되는 기본 에티켓이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현재 가장 높고, 뭐 미국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 그래서 이런 백신 접종을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서 그 집단 면역 70% 정도를 달성한 국가에서 틀림없이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지켜보면 우리가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아무리 잘 맞아도 우리가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완전히 이제 안 하고 옛날 상태로 산다면은 한 해 수천 명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의 그 임상시험 후속 연구로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지 그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몇 % 예방했던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 고령층에서 입원율을 줄이고 뭐 100% 줄인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고 사망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도 이제 대구에서 경험했지만 기존 뭐 중환자 진료를 위한 그런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져오면서 그렇죠. 큰 피해를 봤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그렇겠네요. 예, 백신을 맞고 100% 감염 전파가 차단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굉장히 안심되는 포인트 같아요. 이게 그 전파를 완전히 못 막더라도 이 백신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일반 감기 정도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그게 사실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지만 한 번 더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될 걸로 생각되시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사실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백신 접종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이를 일으켜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백신을 통해서 형성된 저항력이 수개월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맞게 되는데 코로나19도 아마도 지금 이제 처음 유행을 하면서 인체가 이제 노출된 최초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이제 백신을 통해서 저항력이 생기긴 했지만 이 틀림없이 평생 면역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1차, 뭐 2차 접종까지 마친 후에 어떤 백신은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게 항체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변이에 따라서 뭐 또 백신도 좀 새로 또 개발될 필요도 있고 매년 좀 다른 걸 맞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 백신의 이슈는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부작용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이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면역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말에 우리나라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면 60% 또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면역을 갖게 된다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환자가 생기는 확률도 감소가 되고
또 전파력도 떨어지니까 내년 정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는 내년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메시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국민이 1년 동안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19 이 팬데믹 유행은 거의 전쟁과도 같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그 싸움을 끝낼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제 백신을 다행스럽게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순서대로 잘 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조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 감염병 대응센터 센터장이신 정두령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